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고도 정작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만만한 뿐이라 속상했던 적 없으신가요? 나의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그들의 무례한 말들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답답함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예의를 갖췄고 상대를 배려했는데 왜 세상은 그런 나를 더 아껴주기는커녕 오히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나를 만만하게 보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보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화려한 관직 생활부터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유배 생활까지 인간의 민낯과 권력의 속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시기하고 무시하는 무리 속에서도 결코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말 한마디 섞지 않고도 상대를 압도하는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늘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다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만만한 존재가 되어버린 어느 40살 직장인 김민준 씨의 실제 같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그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말없이 제압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인생의 정수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풀어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강진의 척박한 땅으로 유배를 떠났던 정약용 선생은 그곳에서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귀한 몸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 던져졌을 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부 아전들은 그를 만만하게 보고 무례한 언행을 일삼았으며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실패한 관료라 여기며 대놓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들과 싸우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자신의 서재인 다산초당에 틀어박혀 오직 스스로를 닦는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릇사람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한 문장 안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친절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무게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위엄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분노나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과 범접할 수 없는 자기 절제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엄하고 신중하라. 말을 아끼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 그러면 남들이 감히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의 복잡한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틈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거나 나의 감정을 너무 쉽게 노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신독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조차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타인 앞에서도 자연스러운 권위가 배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현대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40살의 김민준 씨는 회사 내에서 소문난 천사였습니다. 후배들이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겨주었고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도 군말 없이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희생하면 팀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동료들도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김민준 씨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지훈 대리가 김민준 씨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무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회의 시간에 김민준 씨가 의견을 내면 박지훈 대리는 가벼운 코웃음을 치며 말을 끊기 일쑤였습니다. 과장님, 그건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요? 요즘 트렌드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회의실에 모인 다른 팀원들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지만 김민준 씨는 이번에도 그저 허허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하, 박 대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말이 날카롭네. 내가 좀 더 공부해 볼게. 김민준 씨는 자신의 이 대응이 어른스러운 대처라고 자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지훈 대리의 행동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가져가며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탁자에 던져놓거나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김민준 씨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곳으로 팀원들을 데려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박지훈 대리의 무례함이 반복되자 처음에는 김민준 씨를 안쓰럽게 보던 동료들도 이제는 김민준 씨를 은연중에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갈 때도 김민준 씨만 빼놓고 가거나 중요한 사내 정보를 공유할 때도 그를 소외시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김민준 씨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는데 왜 결과는 외톨이가 되고 무시당하는 처지가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김민준 씨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만만한 존재인 걸까? 그날 밤 김민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정약용 선생의 글귀가 담긴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침묵하라. 너의 무게를 타인이 결정하게 두지 마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김민준 씨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웃음과 양보가 상대방에게는 배려가 아니라 자존감 없는 비굴함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결코 등을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으나 그의 정신은 누구보다도 고결했고 그 고결함은 침묵과 신중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 자신을 변명하거나 비굴한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김민준 씨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인사하며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목례와 함께 자신의 자리에 앉아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주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지훈 대리는 평소처럼 기고만장한 태도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가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 기획안에 대해 또다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기획안은 참 따뜻하긴 한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네요. 이런 걸로 임원진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평소라면 김민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과하거나 박지훈 대리의 기분을 맞춰주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표정으로 박지훈 대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지훈 대리는 김민준 씨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김민준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박지훈 대리가 시선을 피할 때까지 끝까지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 대리,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먼저 가져오게. 감정 섞인 평가는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 말 한마디에 박지훈 대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김민준 씨의 변화된 기류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무게감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만듭니다. 김민준 씨는 그날 이후 말수를 줄이고 업무 성과로만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무례한 부탁을 해올 때도 예전처럼 길게 거절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 업무가 바빠서 어렵겠네. 단호하고 짧은 거절 뒤에 이어지는 침묵은 상대방이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박지훈 대리는 더 이상 김민준 씨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결제를 받을 때 극존칭을 쓰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외시켰던 동료들도 김민준 씨의 곁으로 다시 다가와 업무적인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타인의 호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운 경계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말없이 상대를 제압하고 나의 권위를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방법은 반응의 속도를 늦추고 침묵의 길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 몸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 경솔하게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가볍게 여겨진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대개 나의 즉각적인 반응을 즐깁니다. 내가 당황해하거나 억울해하며 변명을 늘어놓을 때 그들은 심리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3초에서 5초 정도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이 짧은 침묵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자신의 무례함이 허공에 흩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당황하게 됩니다. 침묵은 가장 품격 있는 공격이자 방어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나의 약점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나의 내면을 감추고 상대로 하여금 나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을 때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한번 까딱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너의 무례함이 나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깊은 침묵으로 좌중을 압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을 자극한다면 입을 닫고 눈을 똑바로 뜨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더 이상 만만한 상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많은 저서를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에 대해 오직 실력과 학문적 성과로 복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 생활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쓰며 조선 최고의 지식인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를 비웃던 아전들과 사람들은 감히 그를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배울 점이 없거나 만만하게 보아도 내가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즉 나의 전문성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김민준 씨가 박지훈 대리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침묵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쌓아온 기획력과 업무적 지식이 바탕이 되었기에 대안을 가져오라는 한마디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묵만 한다면 그것은 고집이나 무능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의 침묵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아래에서 떠드는 무례한 소리들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듯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의 능력과 인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만의 칼을 갈고 닦으십시오. 그 칼은 남을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만드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예외 없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공직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청렴함과 더불어 위엄을 강조했습니다. 위엄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법도를 엄격히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의 경계선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라는 핑계로 계속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작은 구멍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린다. 무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 번의 무례함을 가볍게 넘기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무례함이 감지되는 즉시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것처럼 말은 짧을수록 권위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는 발언을 했을 때 그 말씀은 상당히 불쾌하네요. 주의해 주십시오. 라고 짧게 말하고는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이후에 상대가 사과를 하든 변명을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과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호함이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생활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의관을 정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하며 스스로를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가 결국 타인에 대한 통제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그 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선이 아니라 무지함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선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힘을 가진 후에 비로소 베풀 수 있는 고결한 행위입니다. 남에게 잘해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십시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나의 영혼이 멍드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배신과 멸시를 겪었지만 끝내 조선의 정신을 바로 세운 위대한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켰던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꼿꼿한 선비의 기계였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본다고 느껴질 때마다 정약용 선생의 그 단단한 뒷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책장을 넘기며 자신의 무게를 지키던 그 고요한 힘이 결국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일일이 대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차분하게 침묵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필요할 때만 날카로운 진실을 짧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만만하게 대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갖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무례한 사람들 틈에서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갑옷이 되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침묵과 내면의 성장을 향한 묵묵한 걸음이 결국 여러분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타인의 시선과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다산의 초당처럼 평온하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통찰과 울림 있는 지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